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매일 다른 색깔의 자동차를 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의상에 맞춰서 오늘은 파란색, 다른 날엔 무게감 있는 브라운. 그 무슨 부자놀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미국 CES에 실제로 출품됐던 카멜레온카 얘긴데요. 차량 외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덮고 전자잉크로 물들이는 이 차는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로 외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라면 패널 붙이고 전력 소모 최소화하는 차량 출시도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네요. 어릴 적에 상상만 하던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77만 명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면 서비스업은 겨울이다, 이런 통계도 함께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할 때 10명 중에 3명은 이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고요.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 창업해서 1조 원 이상 회사의 몸집을 불렸다,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1000여 개 되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11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또 2천억 원 이상의 회사 돈을 빼돌린 이 역대급 횡령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시간에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장 전망해 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유튜브 트렌드. 올해의 유튜브 트렌드는 어떤 것일까요? 유튜브 트렌드 관련해서 도서를 내신 김경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올해 벌써 3년 차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악화될 수 있겠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경제책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청취율 조사 번호일 수 있다. 꼭 받아서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듣습니다 외쳐주세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통계가 나왔는데 일단 취업자 수 총량은 괜찮았군요. 예, 어제 발표된 고용 동향을 보면요.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 77만 3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만 명이라는 숫자는 2014년 이후에 월간 단위 가장 큰 증가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비교 대상이 된 2020년 12월에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62만 8천 명이나 급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100% 넘게 회복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생산량 자체는 2020년 2월보다 더 증가를 했는데 고용은 이제 겨우 2020년 2월 수준을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거론하기는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고용의 봄,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고용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15살 이상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는 0.4% 올랐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경활률은 62.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개선되기는 했지만 2019년 63.3%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아서 취업자는커녕 실업자로도 분류가 되지 않는 인구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재계약한 사람 10명 중에 3명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포기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는데요.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다면 5%를 초과해서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약 6만 3천 건, 전월세 갱신 계약건은 이 가운데 2만 4천 건 정도였는데요. 갱신 계약 가운데서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올라서 사실상 세입자가 갱신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전체의 32%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월세 재계약에서 갱신권 포기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무려 46%나 됐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특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월세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갱신권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갱신권을 포기한 세입자의 평균 월세는 기존 66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재계약 월세 인상률은 3%대에 그쳤습니다. 갱신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군과 같은 주거 입지 여건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는 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 그 좋은 학군을 떠나기가 좀 어렵다 보니 갱신권을 포기하면서라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리 갱신권을 포기를 해서 30% 넘게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신규 계약보다는 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을 맺은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평균 103만 원으로 갱신권을 포기한 월세 계약보다 17만 원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 현황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엔 기업으로 가볼까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회사 몸집을 키워놓은 이 스타트업들.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 세계에 950개가 넘는군요. 예, 미국 민간조사기관 CB인사이드의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니콘 기업은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해서 총 959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유니콘 기업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스타트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0개에 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기업 가치는 총 3조 1천억 달러 정도로 하나로 치면 약 3,7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1,000조 원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유니콘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488개로 절반을 넘었고요. 중국이 170개, 인도는 55개, 영국이 37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나 있나 궁금한데 몇 개 있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총 11개사였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옐로모바일, 컬리, 위메프, 무신사, 야놀자, 소카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집계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11개사에 티몬, 직방, 당근마켓, 스마트스터디 등 4개사가 더 포함이 되면서 유니콘 기업이 총 15개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는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유니콘 기업 탄생이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그 전략적인 투자가 좀 부족했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다는 점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증시가 개장한 이래로 이 정도의 횡령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2,200억 원대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벌어져 있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경황이야 어찌 되었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텐데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머니투데이의 황국상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님, 그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바로 어제 1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횡령을 저지른 이모 씨, 지난 5일에 체포됐는데요. 이 씨 지시를 받고 잔액증명서 위조 등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재무팀 직원 2명이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 상사까지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참고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1,880억 원입니다. 횡령됐다고 알려졌던 금액이 2,215억 원이 있는데요. 한 335억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은 이 씨가 이제 회사 돈을 빼냈다가 되갚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1,880억 원 중에서 금괴 855개 모두 확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 증권계좌 그리고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에 흩어져 있던 자산들도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씨가 주식 투자 손실로 날린 자금이 760억 원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씨하고 그리고 이 씨 부인, 처제 같은 이제 가족들이 다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에서 회사에서 이제 어떤 혐의점이 더 추가로 발견되면은 회사까지도 수사망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 법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이걸 예탁했던 은행이 몰랐다. 그리고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회사가 캐치하지 못했다. 회계기관에서 이걸 감사하는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금괴를 이렇게 직접 사서 운반하는 동안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황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게 제일 문제였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그 자금 흐름을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우선 2019년도하고 비교를 보통 해보는데 감사 인력이 22명, 그러니까 22명에서 최근 보고됐었던 거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1명으로 줄어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2019년 1분기 때만 하더라도 근속연수 16년에 달하는 실장도 있었고 근속연수 5년에 달하는 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경력이 오래됐었던 감사실 직원들이 한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에는 이제 근속 3년차에 불과한 실장 1명에 근속 3년차 3명 차장 3명 등 이 사람들도 인적 구성도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자산 규모는 훨씬 커졌는데요. 2019년도 1분기에 6,900억 원 수준이었었습니다. 총 자산 규모가 그랬었는데 작년 3분기 한 2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 1조 2,400억 원 규모로 한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시가총액도 7,700억 원 선에서 한 2조 원 가까이로 또 커졌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그 자금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이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회사는 커졌는데 줄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 큰 사고를 친 77년생 재무팀장이 원래는 업계 2위 업체에서 재무팀장을 하다가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 맞습니까? 우선은 이 씨의 동생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과거 한 15년치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확인해 보면은 여러 군데 상장사에서 활동했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선은 그 2위 업체 덴티움 이제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덴티움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 업체 한 2군데 정도 지금도 상장돼 있고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인데요. 그쪽에서도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은 상장 폐지됐었던 또 모 코스피 회사에서도 근무했었던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횡령이 인식이 됐던 그 시점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보여준 대처 방식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우선은 회사 자체도 많이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심을 이제 아예 거둘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요.
최초에 이제 회사가 알렸던 이제 횡령 고문은 1,880억 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렸던 시점도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1월 3일보다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었던 때였는데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에서 이제 횡령 시점이 3월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사들을 빼냈다가 되갚던 일을 이제 경찰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도 이제 나중에서야 횡령 규모가 한 2,215억 원에 달하고 2020년 4분기에도 이 씨의 불법 자금 유용이 있었다라고 확인했었는데요. 이거는 횡령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간 아니면 회사 회사 간도 그렇겠지만은 자금을 주고받을 때 빌려줬다가 다시 되돌려받으면 그 상방의 채권 채무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횡령 범행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돈을 빼냈다가 똑같은 금액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범행의 한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15억 원으로 횡령 규모가 늘어났지만은 최초에 알려졌던 피해 규모는 1,880억 회사에서 알렸던 게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회사가 이거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몰래 숨겼던 게 아니냐라고 보고도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가 이제 나오는 대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우선 현재로서는 회사가 단순하게 미숙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회사 안에서 이 조직 내부의 시스템이 엉망이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바깥에 우리가 외부 통제 시스템을 그래서 2중, 3중으로 두게 되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 2조 원에 이르는 큰 회사란 말이죠. 금감원 그리고 회계법인 외부 통제 시스템은 또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라고 하면은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들, 그 타인 자본이라고 하면은 은행 차입금이라든가 회사채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산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만들고 설비를 사고 사람을 구성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주식회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금 흐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외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기초 자료가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걸 보도록 한 게 내부 회계 관리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됐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들이죠. 회계법인들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게 분반기 검토 그리고 또 온기 감사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인도 회계법인이라고 이제 약간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회계법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검토 과정에서 못 봤었다. 이 부분이 왜 이걸 못 받았냐, 왜 발견하지 못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검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라든가 회계 직원에 대해서 단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이제 약식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못 발견했을 수 있다라는 게 회계업계의 중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씨의 횡령 사실을 2020년 4분기부터 발견했었다라고 공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한 해 전체의 재무 상태와 손익 구조를 이제 감사를 했었던 삼덕 회계법인 또 다른 회계법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었던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도 여러 가지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자금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2중, 3중의 체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나가게 되면은 재무 담당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장 그리고 임원 그리고 많게는 오너라든가 대표이사까지도 이제 문자가 가게끔 돼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감시 장치가 첫 번째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분기 감사 과정에서 최소한 2020년 감사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자금 이상 유출입 관련된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봤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 말씀하셨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상당히 깐깐하게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든 증권사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상 징후가 보이는 자금이 흐름이 확인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거래은행 그 어느 곳도 이 부분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 씨가 이제 자금을 한꺼번에 이체했다고 알려진 키움증권에서도 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수사 과정에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했던 주주들인데 앞으로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현재 상태로는 이제 회사의 재무적인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니까요. 그래서 당장 이제 1월 하순 정도에 이제 아직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거래 정지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됐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폐지 해야 될지 여부를 이제 그걸 다시 또 결정을 합니다. 상장 폐지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기 전에 상장 폐지 심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이제 올 1월 한 20일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회사 쪽에 해명도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총 피해 금액 1,880억 중에서 얼마만큼이 회사에 다시 또 되유입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게 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한국거래소의 이제 기업 심의 담당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갖춰질 것인지, 그리고 이 재무제표가 과거 재무제표도 새로 봐야 될 거고, 그리고 2021년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상태의 재무제표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는 시점은 올해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나옵니다. 네, 모쪼록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데 해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황국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좀 더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학기에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재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뭐니 해도 12월 소비자 물가 이게 제일 큰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들 주목하고 있었던 이벤트였고요. 이거는 지금 숫자 자체로는 좀 압도당할 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 상승한 것으로 집계하면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그렇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전월에 비해 또는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2월 소비자 물가의 7.0%는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는 점이 또 안도감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치랑 전월치를 큰 폭 하회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어제 우리나라 증시 상승세를 보인 요인, 또 간밤 미국 증시를 상승세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건 곧 그들의 물건을 사서 쓸 전 세계 소비자들이 그래도 물가 부담을 생각보다는 좀 덜 수 있다. 이런 안도감으로 읽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정점 찍고 바로 다음 달 혹은 3월 달 안에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완만한 수준으로 정점을 찍고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미국의 물가 급등세를 유발했던 것, 그리고 12월 물가의 7% 상승대를 기록하게 만든 핵심 요인은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다시 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제조업 학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구매자 물가 지수 그리고 공급자 운송 지수와 같이 공급난 관련 지수도 이미 정점을 형성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바로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가 한 번에 다시 5%대로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망 때문에 미국 증시가 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상승세를 보이다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찬물을 확 끼얹었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 제임스 볼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일단 연준 내에서도 최전선 매파적인 위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한동안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4차례 정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준위원의 발언 부담이 어제 장중에 미국 증시에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일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양적 긴축을 늦게 할 것이라는 발언, 또 어제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이른바 긴축 발작 현상을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월 25, 26일에 있는 1월 연준의 금통위 1월 FOMC 이전까지는 연준이 유발하는 시장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부터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부분은 이제 곧 시작 준비 예정인 4분기 실적 시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1% 넘게 급등한 것에 대한 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강보합세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 2차전지, 게임 이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 폭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에 반대 현상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한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아까 저희가 뉴스 브리핑하면서 유니콘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렸죠.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게 뭐하는 회사야? 토스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도 좀 낯설 수 있는데 코인원의 모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옐로모바일, 코인원이라는 코인 거래소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법적 분쟁이 많아서 몸집이 정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나가서 이 회사 전직 임원이 지금 웹소설도 쓰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일들 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올해 유튜브에선 대체 어떤 게 뜰지 그리고 이미 어떤 게 뜨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해까지 나온 그 앱 모바일 사용자들의 앱 이용 행태를 보면 뭐니 해도 엔터하고 게임 관련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관련한 유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조망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튜브 트렌드 2022의 저자 네오터치포인트의 김경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오터치포인트. 네. 새로운 터치포인트가 뭐냐 요걸 알려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떤 사이트 가느냐 어떤 유튜브 구독하느냐 보면 MBTI처럼 사람 성향이 좀 드러나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디 다니십니까? 네, 저는 최근에 주로 그 영화 채널 리뷰해주는
영화 채널을 많이 봅니다. 네. 마치 영화 한 편을 그냥 쉬는 시간에 영화관 가듯이 볼 수 있는. 짧게 브리핑해주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식 정보 채널 같은 경우도 마치 책 한 권 읽듯이 이제 뭐 유효준 교수님이나 장동성 박사나 이런 분들의 조승연의 탐구생활 그런 채널들은 또 상당히 유용하죠. 그렇군요. 네. 즐겨찾기 저희 경제발전소도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에 그 솔로지옥의 프리지아 씨 네.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지금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친구가 그 사투리 쓰면서 패션이나 아니면 트렌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항상 얘기할 때 요래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나고 저희 거의 초창기에 나오셨던 입질의 추억님 이런 분들 유튜브 즐겨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취향이 드러날 정도로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사용량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상 속에서 워낙 다양한 채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이용 시간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한 달 동안에 비교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유튜브가 한 달 동안 한 7억 1분 그러니까 701억 분 거의 700억 정도가 되고요. 2위가 카카오톡인데 279억 분이고 네이버가 3위인데 197억 분 거의 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략 96%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지금 코로나19 3년 차 유튜브 이용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제 주부로 있는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홈트레이닝 채널을 틀어놓고 운동하면서 시작을 한다고요. 또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이제 뭐 30대 네. 후반의 어떤 이런 그 서학개미로 불리죠.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주식 채널을 틀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죠. 그래서 네. 밤사이 동안에 어떤 또 상황이 있었는지를 브리핑을 받고요. 그리고 대체로의 경우에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낮이나 밤 시간 동안에 대략 지식 정보 채널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정보를 얻거나 그래서 이제 업무에 도움도 받고요. 또 밤 시간대 보면 유머 채널이라든지 혹은 음악을 듣는 어떤 플레이리스트 이런 걸 통해서 하루의 어떤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 생활을 거의 동반하고 있는 채널이다 할 정도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채널들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예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본다 이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들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게 일반적인 유행어가 될 정도로 소통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좀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걸 보면 그 변화상을 좀 더 쉽게 캐치할 수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반모 채널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반모가 이제 반말 모드인데요. 요즘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놀던 어떤 시간 또 유튜브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을 열고 네. 예, 반모 할래라고 하면 들어와서 각자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서로 거기서는 나이랑 이런 걸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친해지는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인데요. 이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다양한 새로운 어떤 놀이 문화 같은 것이 생기다 보니까 또 신조어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10대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모바일로 뭔가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모바일 기기가 정말 사용하기 편한 시대라 이 문법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관련해서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채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의존성이 상당히 강해지고요. 그 기존의 어떤 미디어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의 재테크나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내가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워낙 강력해서
방송에서 그냥 일정 시간대에 편성해서 내가 그때 맞춰야 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원할 때 VOD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주식 채널, 재테크 채널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ISO 기반의 그 유저들하고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 다 합쳐서 액티브 유저가 대략 4,358만 명이 우리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앱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 3,900만 명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금융 관련 앱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유튜브에도 나타날 것 같은데 책에서 이런 현상을 유튜브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게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들어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가속화된 삶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문법으로는 좀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의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23년은 또 다른 2019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서로 연결이 끊기는 상황을 겪는데 실제 도시에 모여서 업무를 보면서 그 시간과 공간상 어떤 많은 부분이 압축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나왔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그게 끊겼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오히려 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많은 시간과 공간을 이제 압축해 주는 거죠. 연결이 많이 되고 우리가 수업을 못 하지만 네. 뭐 어떤 이런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수업을 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를 해 주니까 우리 삶의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삶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아진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정보 탐색, 검색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사회적인 탐색 비용들을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들이 주는 그런 효용,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어떤 기존의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알을 수 있었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또 그런 공간적인 거리 이런 제약들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원하는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 또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볼 때 두 번 탭해서 빨리 감기를 한다거나 1.5배. 맞습니다. 1.5배속, 네. 2배속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넷플릭스도 유튜브를 따라하게 된 맞아요. 것이 바로 이런 배속을 주는 거예요. 이제 빈지워칭, 몰아보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하나의 의미상으로 보면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원하는 대로 직관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 바탕에는 보면 점점 우리가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들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권이 유저에게 왔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테이프 같은 걸 녹음하잖아요. 라디오 네. 들으면서 그 더블데크 라디오 가지고 맞습니다. DJ가 그래서 노래랑 오버랩 되는 구간에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얄밉지 않습니까? 노래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본방 사수를 안 하면 재방송 안 하는 방송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제는 생방송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콘텐츠도 분명히 있는데 라이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이 유튜브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 같습니다. 이른바 라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큰 세대적인 어떤 차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나이 든 분들은 TV에서 몇 시, 8시, 9시 되면 뉴스를 하고 10시엔 드라마를 하고 그다음에 예능을 하고 이런 걸 알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시간에 뭘 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편성 권력이 해체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이머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은 명확하게 알고요. 이를테면 또 문명특급이 목요일 오후 5시에 올라온다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또 마치 아까 직장인들이 주식 채널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몇 시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는지를 깨고 있듯이 자, 이게 이제 유튜브도 본방사수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 흐름상에서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던 편성 권력, 우리 생활 속에 네. 편성을 통해서 시간을 좀 좌우하던 것을 유튜브의 여러 많은 다양한 채널들이 각기 커뮤니티 속에서 어떤 편성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한때 모래시계가 귀가시계라고 했던 게 91년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을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도 맨유가 한국에 와서 이 친선 경기할 때 맨유 때문에 우리 조퇴하고 집에 갑니다 하는 게 그때까지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공하는 사람 말고 보는 사람이 찾아서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게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고요. 네. 한 바퀴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편성 권력이 되겠구나. 돌고 돌아서 참 제자리 같기도 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캐릭터하고 함께하는 제품, 네. 요 콜라보한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채널이 편성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채널의 어떤 캐릭터,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런 운영자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채널 하나가 방송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면서 그에 따른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커머스 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뭐 최근에 박막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 이전에 식당도 하셨으니까 네. 비빔국수 만드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게 대충 꼬집해서 이렇게 막 넣고 뭐 대충 만들면 돼라고 말은 하지만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키트 회사랑 함께해서 비빔국수 레시피의 어떤 그 밀키트가 만들어지는 또 흔한 남매라고 코미디하는 그 개그맨들은 초딩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의류 브랜드랑 해서 또 이 콜라보해서 의류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하나 특기할 것은 그 이커머스가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활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벤토리라고 하는 광고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TV 광고도 조금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 덕분에 그 이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히 지금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형태로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그 크리에이터가 브랜드화하면서 커머스가 계속 흥하는 이런 현상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함께 봤던 오징어 게임, DP 이런 것들 결국은 유튜브가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되는 그런 측면이 큰가요? 그렇죠. 최근에 OTT 전쟁이라고 하죠. 스트리밍 워라고 해서 뭐 이때면 쿠팡에서도 쿠팡 플레이를 내놨죠. 그런데 쿠팡에 가입해서 보는 사람 이지 않은데도 쿠팡 플레이 일부 내용을 아는 것은 그 클립들이 유튜브에서 대체로 마케팅을 합니다. 뭐 인턴 기자라든지 요즘 SNL 클립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유튜브 공간인 거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넷플릭스에 재밌는 컨텐츠가 나왔을 때 웨이브 같은 데에서 좋은 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실제 그 컨텐츠를 갖고 함께 대화하고 떠들고 놀면서 이렇게 공유되어오는 공간은 유튜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하나의 놀이터처럼 네, 그런 환경으로 좀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올해 주목해야 될 유튜브 채널 77개를 딱 집어주셨어요. 이게 분야도 다양하고 구독자 수가 꼭 기준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왜 꼽으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 지금 3년째 77개씩 그 추천하고 있는데요. 집단지성 협업의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저희 함께하는 멤버들이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걸 모으면 이제 수백 개 채널이 모이고요. 그걸 카테고리별로 15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중복되는 것들 위주로 좀 더 골라내면서 계속 그 회의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채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덜한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구독 리스트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려고도 하는데 맞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채널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걸러내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걸로 보자면 올해 77개 중에 1번하고 마지막 번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1분 미만이라고 정보를 쇼츠 얘기하시는 거군요. 거의 쇼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유튜브 채널 내에서 조금 빠른 포맷으로 만든 건데 뭐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 과태료가 나오거나 범칙금이 나올 때 어떤 걸 내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이 실제로 당장 보면 10,000원 정도 더 비싸고 덜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보험과의 상관성을 따져볼 때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생활 속의 요령 뭐 그런 걸 짧은 시간에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QR 체크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스마트폰에서 바로 한 번만 눌러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요령, 뭐 위젯 설치 요령 이런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그 77번째로 했던 것은 이제 유자 ASMR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네. ASMR 채널이란 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틀어놓고 뭐 하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 수면 잘 때 또 활용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컨셉을 갖고 만든 ASMR 채널인데요.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그 성균관의 유생이 공부를 하는 환경이라고 해서 고궁에서 나오는 ASMR을 넣고 거기에 또 음악을 같이 편성을 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이런 채널이거든요. 듣는 드라마 같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신박한데요. 성균관 유생 ASMR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트렌드 2022의 저자 네오터치포인트의 김경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시달렸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지 지금 3년 차인데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겠죠. 영국에서는 고독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니스트리 오브 고독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신건강은 어떤 상태, 어느 지점에 머물고 있을까요?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점검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가 이게 드러난다고요? 예,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19세 이상 국민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한 만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울증 위험군이 이제 10% 정도 이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약간 들어가 보면은 성별로는 우울증은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0대고 40대부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낮아져가지고 60대 이상은 이제 한 자릿수로 다시 내려가는 정상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우울한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예상은 했거든요. 네. 통계로 보니까 느낌도 다른데 실제로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30대가 가장 그 우울증 지수가 높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경향신문은 이제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이 높다. 그 이유가 이제 독박 육아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도 그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혹여 집에 단절되어 있거나 그렇죠. 혹여 독박 육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0대 여성이 가장 취약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없었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이게 남성이 조금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조금씩 다 높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흐름이 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이제 시작할 때니까 팬데믹 바로 직후였으니까 한 자릿수였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난해 3월에 가장 높았습니다. 16.3% 정도로 이제 가장 높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 조금씩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다가 지난달에 13.6%로 여전히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통계들 아니면 그 사회면의 기사를 보면 이른바 쓰레기집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있잖아요. 집을 치우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혼자 살다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특수 처리 업체에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 집에 있다고. 10톤 이상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경제활동을 안 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그렇죠. 놀라웠거든요. 직장생활을 멀쩡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 낮아서 아니면은 여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다수가 보면 멀쩡히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고 전문직도 상당히 많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여성 가운데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번 조사의 뒤쪽에 나오면은 이제 심리적 지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족이 3분의 2를 차지했는데요. 아예 그렇게 날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1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치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니까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도 각 구별로까지는 안 돼 있지만 5-6개 정도의 정신건강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심리상담 전문가를 모시기도 했었고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혹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혼자서 생활하는 분이 이 정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기관에 스스로 연락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도움을 네. 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조사해 보면은 이 데이터는 대체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이 많지만은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30대, 20대 여성들이 많다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그런 빈틈을 찾아가지고 통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 서비스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앱 사용량 이런 것들 보면 백신 주사 맞고 이후에 건강이나 의료 관련해서 검색하는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버즈량 통계로 보면 입증이 되는 상황인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건강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고독부를 설치했다.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설치하면 어때요, 국장님? 찾아가는 동사무소 같은 그런 형태로 뭐 지금 주민센터들이 다 서울시는 그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을 노무사, 마을 변호사, 마을 세무사까지는 노무사. 있거든요. 마을 그 주치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는 있겠죠. 마을 주치, 마을에 마음 주치가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 주시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보다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일들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최신 경제도서 보내드릴 분 993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959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주식 사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스마트폰 이용이 편안하시다면 여기에 증권 계좌를 트실 수가 있어요. 직접 이걸 통해서 바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과정이 혹시 어려우시거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객장으로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니콘 기업 만들어서 팔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요? 6118님. 글쎄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이라는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큰 바다로 가야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네이버 카카오도 한때는 유니콘이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거기 취재하면서 일개 사이트가 이렇게까지 부자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더 열심히 가장 트렌디한 경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발전.